여의도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형님, 자고로 그 국제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투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뭐 국방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뭐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다 받쳐줘야 되지만 자고로 또 우방이 많아야 되잖아요. 친구가 많아야 되는데 그 최근에 이제 미국의 행보를 보면 뭐 멕시코한테 뭐 관세 얼마 때린다, 뭐 캐나다 뭐 최고의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캐나다한테도 관세 뭐 25% 이상 뭐 때린다, 뭐 이렇게 미국의 50 몇 번째 주가 되라, 뭐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역시 트럼프가 때로는 광인, 때로는 뭐라고 해야 돼, 비도덕적인 인물, 절대 이렇게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난 다시 한번 느꼈어. 아, 그래요? 네. 야, 이건 진짜 묘수다 싶었던 게 미국, 캐나다에게만 일단 1차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중국에게는 직접적인 관세는 보편 관세로 10% 부과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걸 보고 이 사람은 정말 경제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요? 그리고 좀 아쉬운 대목은 여론에서 이런 걸 좀 딥하게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언론이 지금 쏠리다 보니까 경제면이 자꾸 줄어. 네. 이게 다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관세를 때린 게 중국에 때린 거야. 설명을 드릴게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수출 금액이 2017년 대비 2023년이 49% 증가했어. 놀라운 건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이 2배 증가했어. 수출 금액이. 100%. 그런데 IT 및 전자기기는 3배 증가했어. 그러면 캐나다와 멕시코가 그 사이에 경제 규모가 3배 늘었나? 그건 아니지.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 편향적인 생태계로 더 많이 빠져들어갔나? 아니지. 그런데 교육 규모가, 특히 IT와 관련된 공산품의 규모가 3배 가까이 교육 규모가 늘어났다는 건 거기로 수출한 것들은 대부분 다 어디로 가기 위한 경로인 거야? 미국으로 가기 위한 경로인 거야. 트럼프 1기 때 중국이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거 트럼프가 막았지. 관세 부과해서. 그리고 바이든은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바이든도 막았어. 그렇죠. 그지? 그래서 바이든마저도 관세 추가로 더 부과하고 7.5%였던 거 20%, 0%였던 거 20%, 25%였던 거 100%, 이 항목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3.5배 이상씩 다 부과했어요. 그렇게 해서 관세를 엄청 올려놨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이 대부분 차단됐는데 근데 이상하게 미국 월마트를 가보니까 아직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넘치는 거야. 깔려 있어요. 이건 뭐야? 했더니 우회 수출로인 거야. 그래서 이번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먼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건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들도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나라 기업들 제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있는지는 알지만 그거 옥석 다 못 가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중국 제품 막겠다는 거야. 예전에는 중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는 걸 막을 방법은 다이렉트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관세 때리면 10개 들어오는 거 대부분 막았는데 이제는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건 2개 정도밖에 안 되고 한 3, 4개 이상은 멕시코와 캐나다, 베트남을 통해서 들어오거든. 그러면 그걸 막아야지 중국 제품을 막는 거지. 아니 그런 걸 안 막고 어떻게 중국 제품을 막았다 할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옛날에는 이제 롱비치 항만 지키고 있으면 됐는데. 그렇지. 이제 뭐 어디서 들어오는지 막 사방에서 들어오는지. 멕시코만에서도 막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 우방 국가이지만 중국을 막기 위해서 관세 때린 거야. 결국은 중국이었구나. 그리고 그러면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지. 야, 너 아마 이렇게 부과한 거 중국 제품 막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중에는 태반이 또 우리 순수 멕시코 제품, 순수 캐나다 제품도 많아요, 이 사람아. 그렇죠.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할 말이 있어. 야, 친구야, 너랑 나랑 깜보고 내가 뻔히 중국 싫어하는 거 아는데 그 제품 받아준 게 너 아니야?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자격이나 있어? 서운하다. 서운해. 내가 지금 중국에 관세 부과 때리고 중국 막으려고 하는 거 너 뻔히 아는데 그거를 우회로 수출 받으면 중국으로부터 또 투자 유치 받아서 우리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 수 있구나. 그 얄팍한 생각을 네가 하고 앉았어? 이런 거야. 그래서 캐나다도 멕시코도 하는 얘기 논조가 뭐야? 대화를 좀 나눠보자. 우리 멕시코, 우린 대화를 끝까지 할 생각이 있다. 멕시코는 또 여성 대통령으로서 아주 그 뭐랄까 좀 포옹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 플랜 A, B, C까지 있다. 좀 얘기를 나눠보자. 이러고 있고, 캐나다 대통령, 이런 일 있을까봐 당선자 때 그 만나러 플로리다 그 저택까지 갔다가 개망신만 당하고 왔잖아. 총리. 이 모든 상황이 미국 입장에선 야, 내가 지금 왜 이런지 네가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될 법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또 불똥 지금 왕창 터진 곳이 베트남이야. 베트남. 미국의 상무부는 많은 국가를 둘로 나눠. 시장 경제 국가, 비시장 경제 국가야. 시장 경제 국가는 관세를 많이 안 부과해. 어차피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고 다시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격 조율, 가격 경쟁력이 다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적정 수준으로 맞춰지거든. 그런데 비시장 경제라는 것은 국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미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비시장 국가들에 대해서는 뭘 한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대표적으로 태국의 농산품에 대해서는 한 5%에서 10% 안짝의 관세를 부과하거든, 미국이. 근데 베트남에 대해서는 30-40%의 그 관세를 부과해. 같이 출발하는데 관세 차이가 이렇게 큰 거거든. 그런데 그 베트남이 미국의 이제 10번째 안에 드는 교역국이 아니라 5번째 안에 드는 교역국까지 올라가기 직전이거든. 그러다 보니 베트남산 제품과 자유무역을 통해서 싸게 받으면 미국의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또 크게 기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베트남을 다시 때리려고 해. 그 이유가 뭐다? 중국 때문인 거야. 가만히 뜯어보니까 베트남에서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보내는 거야. 그렇지. 바로 그런 대목을 읽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최우방 국가로 잘 지낸 국가들을 원천적으로 먼저 타겟팅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얘기하면 고민해야지. 이미 중국은 이 엄청난 공장이 있어. 이 공장을 돌리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그렇죠. 직원이 한두 명밖에 없을 때는 뭐 2, 3년 적자여도 버틸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직원이 4, 5명, 10명 되면 5개월 적자면 다 받나. 그렇죠. 야, 접어.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직원을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제품 만들기 위해서 제일 큰 공장, 제일 넓은 공장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한 달 적자가 어마어마한 이미 거야. 이제 멈출 수가 없는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공장을 계속 돌려야 돼. 근데 멕시코, 캐나다로 우회 수출해서 가는 게 막혔다? 그럼 또 다른 우회 수출국을 찾아야 되는데 미국의 최우방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거든.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와서 뭔가 한국산인 것처럼 해서 컨테이너 선적하거나 한국을 통해서 같이 선적하는 이런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 자칫 된설이 잘못 맞으면 한국 관세 폭탄 맞아. 그러면 뭐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거야. 자, 잠시 우리나라 돌아왔는데 다시 멕시코와 캐나다로 가보자고. 미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고율의 관세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 쪽에서 넘어온 불법 체류자, 미립국자 다 쫓아내려고 하는 뭐 몇백만 명이 넘는다며.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그렇지. 다 짐작만 할 뿐이야.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뭐죠? 한국인도 강제 추방자가 10만 명이 넘어.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도 너무 너도 미제국주의자였잖아 대학교 때. 제국주의자는 네 이제 와서 너 딴소리야? 내가 너랑 대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형, 미국에서 이런 거 상상도 못 하거든요. 했던 게 너잖아. 제국주의자는 아니고요. 저희 세대 때는 저희 윗세대는 뭐 더하지만 어떤 또 미국 하면 약간 그 동경에 맞지 않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미국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 이런 거 보잖아. 그렇죠. 입을 벌리게 되잖아. 그렇죠.
야 여기가 뉴욕이야 하면서 야 여기가 시카고야 하면서 막 이렇게 되지. 하여튼 그래서 자 한국의 불법 이민자도 10만 명이 넘는 거야. 근데 참 비애가 하나 이번에 밝혀진 게 있어. 미국에 있는 한국계 NGO야. 시민사회단체. 예. 근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또 집계한 건데 예. 이 숫자도 깜짝 놀랐어. 원정 출산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가 봐. 미국에. 원정 출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버지 어머니는 불법 체류야.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 야 빨리 임신하자. 그래서 임신해서 애를 낳았어. 그럼 아이는 미국인이고 그렇죠. 부모님은 외국인이니 그러면 부모님을 강제 추방한다? 우리 애는 미국인인데? 그래서 유럽,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불법 이주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애가 프랑스에서 학교를 들어갈 연령대가 되면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 불법 체류자의 자식도 프랑스의 정식 시민과 똑같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한을 줘. 그럼 아버지 어머니도 당분간 애 때문에 거길 체류할 수가 있어. 그 공식적으로 허락을 득했던 건 아닌 아주 독특한 그레이존에 뭐가 있어. 그게 이제 프랑스의 세계의 색깔, 인권을 지향했던 프랑스 혁명의 국가가 자유평등하게. 바로 만든 제도인데. 그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출신들 엄청 많잖아요. 맞아. 근데 트럼프는 얄짤없거든. 다 나가라는 거야. 다 나가! 안 그러면 관타나모에 내가 다 잡아들여! 주황색 옷 입고. 그랬는데, 그럼 이 아이는 어떡할 거냐. 이런 이슈가 많잖아. 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식의 사례가 많은 게 한국인 거야.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몇백만 명이 있었다는 건 미국 내 상당 부분 많은 일자리들 이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 트럼프 2기 때 또 시도하려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로봇이야. 로봇. 전 세계의 국방비만 줄여도 미국 나라 살림 확 풀리네? 그래서 미군 다 빼.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군 숫자를 줄이려고 해. 야, 미국 청년들 말이지 군대 와가지고 짬밥 먹고 국가에 월급 받는 거 이 군비 지출 줄이자. 그렇죠. 그러면 누가 장병 역할하고 누가 국경 수비대하고 누가 해외 기지에서 일합니까? 누구? 로봇. 훨씬 싸. 그래서 국가의 국방비 지출의 경비를 줄이자. 그러면 그 친구들마저도 대거 인력 시장에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로봇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많은 산업에서 이제 누군가를 채용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기존 일자리에서도 쫓겨나가는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데 불법 체류자와 경쟁하게 되는 구조를 만든다? 절대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로봇 산업이 창궐하기 전에 불법 체류자부터 쫓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미국인들을 채용하려는 소리가 더 높아지겠지. 그렇죠. 그러면 로봇 산업으로의 트랜스퍼를 저항하려는 그 저항감도 줄어들게 되는 거야. 산업 발달을 막는데 성공한 국가는 없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적지 않은 국가가 어쩔 수 없이 민심과 타협도 해야 되니까. 국가가 정치인들이 민심을 따르지 그럼 뭘 따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버 안 되는 거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싫으면 하지 않는 거지. 아무리 혁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게 정치가인 거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대가가 너무 혹독할 수 있다고 트럼프는 생각한 거야. 결국 그렇게 해서 미국이 로봇 산업 생태계 못 가져가면 중국이 가져가고 다른 나라가 가져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먼저 외국 불법 체류자 쫓아내고 그 빈자리를 많은 미국인들이 차지하게 하면서 로봇이 들어와도 내 일자리 뭐 저기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뭐랄까 연착륙의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이걸 오늘 다는 못하고 제가 언젠가 해드릴 텐데요. 저는 앞으로
중국이 좌충수를 둔 게 하나 있는데 트럼프는 이런 행보로 다시 어쩔 수 없이 전통 산업 육성하고 석유와 신재생 에너지 셰일 육성하고 외국인 추방하고 외국인들에게 줬던 지출 줄이고 국제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군비 지출 줄이고 혼자 독박 쓰면서 욕을 다 먹지만 저도 트럼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행보를 봤을 때 그렇게 하면서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기 위한 연착륙으로 해가는데 중국은 어떻게 됐느냐? 다음 스테이지의 노른자위가 전부 AI지, 로봇이지, 자율주행 자동차지, 신재생 에너지지, 전부 이런 거야. 거기에서 승패를 안 보면 중국의 미래가 없어. 근데 그래서 이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어. 그렇죠. 중국의 그 양극화의 상황을 여러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중국 영화가 있어요. 역행 인생이라는 중국 영화인데 중국에 잘 나가는 개발자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 한 곳에서 일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잘린 거야. 중국의 빅테크 기업의 임원들은 대부분 30대야. 알리바바나 텐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 C레벨 바로 직전 상무 전무급이 30대 중반이야. 그러니 40대 중반, 40대 초반 나가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벌써 경쟁력, 머리가 굳어가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중국이 선도 사업으로 강하게 인공지능이나 이걸로 다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조기 퇴직을 해.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더니 전통 사업이 전부 디지털화되고 신산업 전환되다 보니까 내 일자리는 없고 무인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전산화되고 다 그렇게 돼버렸어. 일자리 개수가 더 줄어. 그리고 나는 이미 퇴물이 돼버린 거야. 그렇죠. 그 주력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뭘 하냐면 배달을 해. 라이더. 근데 배달을 할 때도 그리고 자기가 쫓겨날 때도 모두 이 사람이 경쟁력을 잃게 된 게 쫓겨날 때 나는 이 회사에서 10년 이상 헌신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구조조정을 당해야 됩니까? 했더니 야, 네 근무 평가랑 네 인사고과가 네가 만든 프로그램이야. 전산 자동화를 통해서 인사고과 만든 프로그램을 내가 만든 거에 내가 숙청을 당한 거야.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야. 그 영화에.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나와서 또 나를 감싸고 있는 게 전자동화된 이 배달 시스템이야. 그렇죠. 이 배달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 나도 얼마 전에 선전 갔다 왔는데 라이더들이 이제 복장도 라이더 복을 입어. 우리나라처럼 자유복장이 아니야. 무슨 닭날개 같은 복장 입고 이렇게 막 라이더로 이제 움직이는데 30분 안에 배달을 못하면 감점을 받고 그러면 뭐 결국 승급을 못해서 배당이 더 안, 그러니까 배달을 더 많이 받질 못하고 콜이 안 오는 거야. 콜이 안 오는 거고 그 다음에 30분이 넘어가서 배달 취소를 하면 그 페널티, 그 금액 페널티는 내가 물어야 되는 거야. 진짜 잔인하다. 그런데 30분이라는 배송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노이로제야. 그리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전통적인 시가지가 많다 보니까 골목골목이 장난 아니잖아. 그리고 거기에선 어떤 에피소드도 많으냐면 고객의 갑질 아닌 갑질. 어디 도착을 했어. 띵동 눌렀어. 저 배달 이거 안 시켰는데요. 30분 만에 왔는데. 이게 뭐지? 전화를 했어. 고객님 이거 뭐예요? 나 옛날 주소를 적었네. 죄송해요. 이리로 다시 갖다 주세요. 다시 갖다 주면 30분이 넘어. 그래서 이거로면 30분이 넘어서 제가 페널티를 받아요. 다시 주문해 주시고 뭐 오모가 소리 했더니 그건 네 사정이지. 그렇죠. 딱 중국스럽네요. 그렇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모두 이 사람을 관리하는 게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앱. 30분 안에 배송이 이루어졌는지 안 됐는지 별점을 몇 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객 후기는 어땠는지야. 그거에 거의 뭐 진짜 쳇바퀴 돈다고 해야 되나? 그걸로 하는데 결국 숙련공이 아니다 보니까 월급이라고 하루 15시간 가까이 일을 했는데 가져가는 게 없어. 이렇게 까이고 저렇게 까이고 그냥. 그리고 배송하러 갔다가 결국 뭐 넘어져서 또 사고 나면 또 자기가 물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이제 담은 거야. 이게 지금 중국의 모습이라는 거야. 최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업종에서 일했던 일자리들이 전부 시스템화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거나
가장 박봉의 루틴한 일을 하는 일자리로 전부 다 쏠려가는 거야. 라이더래. 대표적으로 거기서 라이더가 나와. 그리고 30대 그 중반 이전에 잘 나갈 때 뭐 집 하나 사놨을 거 아니에요. 대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와. 네. 그 대출금도 아직 20년을 남았는데 근데 집값은 떨어졌고 그게 다 나와. 그래서 그 역행 인생이라는 게 지금 중국의 커다란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어. 미국과의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디지털을 가야 되는데 디지털을 하면 할수록 양극화는 심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또 체제를 위협하는 또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진핑 가자마자 그 식당 폭파됐어. 이게 시진핑과 관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시진핑 가자마자 폭발했어. 암살 시도예요? 암살 시도로 보여지는 거야. 야. 그래서 나는 중국이 지금 그 미국과의 산업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신재생 에너지 모든 거에 대한 자동화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봇도 그 중에 들어가 있거든. 민심과의 엄청난 이반이 일어날 수 있어. 그거 어떻게 감당할지. 트럼프는 그걸 감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시진핑 수석은 뭘 생각한 건지 1대1로 사업이 일부야. 1대1로 사업으로 캄보디아 보내잖아. 보낸 근로자들 있잖아. 중국 근로자들 못 들어오게 막아. 거기 있어. 거기서 차이나타운을 만들던 거기서 무슨 뭘 하던 그냥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체제도 걱정되지만 미국은 체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무슨 진정한 고민을 누가 하고 있는지 좀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참 오늘 또 직업 정치인들이 자기 일자리 생각하는 거 말고 우리 일자리 생각하는 사람 누군지 뭐 언제 선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정치 서비스를 저한테 그리고 우리들한테 제공해줄 또 다른 좋은 사람들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제국주의자 조용중 씨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애국주의자면 저는 대한민국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진짜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게 방송이 길어지는데 뭐 전 국제적인 시야 뭐 너 뭐 출마하려고 그러니 왜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 농담한 거 다 알아. 제 마음속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나이키를 입고 있는 프로스펙트를 입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 어떻게 하필 이게 되냐 이게 하필 이게 그게 아닌데 정말 끝.